자, 이전 추천주 간단 체크 및 분석 및 또 시장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추천드린 종목들 오늘 좋은 결과를 또 많이 도출을 해냈습니다.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카페에 올려드리고 있는 만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 유튜브 제목 및 아래 상세 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연결이 되니까요. 체크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저희 메인 페이지에도 제가 매일같이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 봐주시면 되고, 이렇게 클릭란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을 이제 봐야 되는데, 일단 작년 같은 경우 1월부터 해서 12월 달까지 누적 수익률을 제가 기록을 했고요. 매일같이 추천드릴 종목들을 엑셀 파일로 기재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 합계 21년도 합계죠. 3336% 기록했고 1095승 87패 1182개의 표본 92.6% 기록하고 있고요. 1월달도 370% 최고 누적 수익 기록하고 있고 승률 90% 유지합니다. 자, 어제 종목 같은 경우 모두 다 터졌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종목들 보고요. 그리고 나서 추천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워넷 되겠죠. 파워넷 같은 경우 오늘 반등을 이어줬고요. 장중에 이제 6,260원까지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승 잡도록 하겠고요. 포트에서 제외를 해야 되겠죠. 기본 채권 도달을 했으니. 그리고 흥구석유 같은 경우 이제 시가부터 터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료 추천 매매가 그렇게 용이하진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어쨌든 8,650원까지 반등 나왔습니다. 역시 승 잡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종목 이제 프로 2000인데 이틀 연속 추천을 드렸죠. 기본 차익권 도달했고요. 4170까지 10%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기대한 만큼 단타 접근이 좀 됐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히림도 9160원 많이 올라갔습니다. 오늘 뭐 시장이 안 좋은 거에 비하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그렸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젠백스 지오도 오늘 1785포인트 승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많이 종목들이 터져 왔고요.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 터지지 못했는데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홀딩 유지를 이어주시면 되고, 동국 RNS도 홀딩 유지, 프로텍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31,300원 기재를 하겠습니다. 31,300원. 그래서 두 종목은 홀딩을 유지하고요. 나머지 6종목은 모두 차익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률이 91.6%까지 올라왔습니다.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장도 간략히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 고점비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 15% 정도 밀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4%, 15% 수준으로 밀려 있고요. 그리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고점비 따져 봤을 때 12%, 뭐 13% 정도 밀려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밀려 있는 모습이고요. 고점에서 고착화되어 있는 흐름이죠. 자, 일단 뭐 디커플링 현상이 있습니다. 미국이 가야 한국이 K자 슈팅을 그리는. 그러니까 미국이 그나마 상승을 해줘야 한국이 그나마 조금 이렇게 오를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 시장이 금리 인상 가능성에 굉장히 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고, 뭐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3월, 6월, 뭐 9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4차례 정도 인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나스닥 종합지수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는 연준의 플랜을 FOMC 회의에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첫째, 지금 두 가지를 연준에서 해결을 해야 되죠. 첫째는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준이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경제 성장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뭐 이건 이제 모든 대통령들의 업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많은 연준 의장들의 업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지켜줘야 됩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연준이 할 수 있는 입장은 사실상 둘 중 하나뿐이 없어요. 돈을 풀거나 아니면 돈을 다시 감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뿐이 할 수가 없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게 반비례한다는 거죠. 인플레이션과 경제가.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시소 게임이요. 시소에서 어느 쪽으로 균형이 무너져 버리면 훅 가버립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이 균형추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나마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방법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인플레이션이 잡히려면 지금 뭘 해야 되죠? 금리 인상을 해야 돼요.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경제가 살아나고 시장이 급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금리를 내려야 되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의 스탠스는 이 1번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경제는 어떻게 하냐? 일단 경제가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호조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경제 성장률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지표들, 뭐 실업자 지수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장당의 금리 차가 유지되는 부분이라든지 뭐 기업들의 이제 실적 뒷받침되는 부분, 매출액, 뭐 특히 ROE 같은 거 이런 거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비교적 잘 받침이 되고 있다. 그러면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하면서 경제를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난해한 난제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인플레이션과 이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 중에 약간 뭐 쌍둥이여도 성격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해서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심리에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딸기를 하나 파시는데 오늘은 하나만 가져왔어요. 근데 팔려고 보니까 둘이나 와가지고 사갔네? 그럼 딸기가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그럼 내일은 나 딸기 이제 3개 가져다가 팔아볼까? 하니까 또 잘 팔렸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10개. 근데 10개를 혼자 포장하기 힘들다 보니까 직원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많이 오니까 그럼 나는 이거 원래 100원에 팔던 거 200원에 팔아야지 라고 하면서 올라가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는 거죠. 물가가 상승하는 그 원인인 거죠. 근데 반대로 이 말은 즉슨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좀 복잡한 듯한데 간략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을 많이 팔면 아무래도 이 상인이 물건을 많이 팔면 돈을 많이 벌 거고 돈을 많이 벌면은 아들, 딸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학원을 더 많이 보낼 수 있을 거고요. 학원을 보내니까 학원 선생님이 장사가 잘 돼서 또 돈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뭐 건물도 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소고기 사 먹고 뭐 이런 선순환이 일어난다 이거죠. 근데 대신에 문제는 이 처음에 팔았던 이 사람이 나 이거 원래 하나 팔렸는데 앞으로 2개, 3개 팔릴 것 같아 라고 해서 미리 가격을 후려치는 거죠. 이거를 1,000원에 팔아도 팔리지만 2,000원에 팔아도 팔리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이제 물가는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물가가 오르면 경제가 오른다라는 얘기지만 반대로 또 얘기했을 때 물가가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돼버리면 물가가 강하게 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돼버리면 경제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을 잡아줘야 되는 거고 인플레이션을 잡아버리면 경제도 잡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론 어떻게 해야 되냐? 연준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케줄표가 쭉 있으면 3월, 6월, 9월, 12월 뭐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분기별로 3월에도 인상하겠다. 또 6월, 9월, 12월 해가지고 총 4번 인상을 하겠다 라고 말하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순 있죠. 심리적으로 위축감이 들겠죠. 앞으로 장사가 안 될 거라고 하니까 금리를 인상하면 여러분들 장사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겁을 먹겠죠. 장사 안 되면 어떡하지?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 말을 이렇게 합니다. 1년에 4번까지 인상하겠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심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심리적인 것이다. 뭐 앞서 말씀드린 사과 아저씨를 말씀드리면 사과를 1,000원에 팔다가
많이 팔릴 것 같기 때문에 2,000원에 팔았다 이거예요. 근데 경제가 안 좋아질 거야 라고 미리 말을 해두면 이걸 2,000원에 팔지 않겠죠. 그럼 인플레이션은 잠잠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경제 지표예요.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미국의 나스닥에 해당하고 있는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인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실적이 없어지나요? 그건 아니죠.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이들의 실적이 없어지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잡히고 나면 기존에 유지가 되는 실적 장세가 이어질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금리를 인상할 명분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너무 좀 복잡하게 말씀을 함축적으로 드리려다 보니까 멀게 온 것 같긴 한데 진짜 그냥 앞에 내용 싹 다 빼고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연준에서 잡아야 되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과 경제다라는 두 마리 토끼를 말씀을 드렸고 인플레이션은 심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경제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설마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올리겠어 라고 했는데 3월 달에 올리고 6월 달에 올리면 와 진짜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은 잡힙니다. 그러면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할 9월 넘어서 금리 인상할 명분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때 금리 인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유지가 됩니다. 실적 시즌이 계속되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잡혀 있을 것이고 경제는 살아있을 것이고 금리 인상은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다시 호황이 온다.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 그러니까 올해 금리 인상이 3월, 6월 정도 해가지고 두 번에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 과거에도 같은 전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압력을 주는 행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겁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 같은 게 있잖아요. 뭐 2012년 뭐 이럴 때 같은 경우 이제 부동산 사면은 미친 거 아니야?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때가 저점이었던 것처럼 지금 군중 심리가 있습니다. 모두가 막 yes 외치니까 저는 no라고 외치기 힘든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지만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했을 때 그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에 하나 금리가 잡히지 않았을 경우는 최악으로 갈 수 있죠.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는 최악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의 시장 여건들을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과정이 아니겠나 라고 보여집니다. 봐야죠. 봐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3월 달에 금리 인상하고 6월 달에 인상을 했을 때 이때까지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면 그건 심각하지만 잡혀 있다면 말씀드린 대로 이 올해는 두 번 인상에 그칠 것이다. 그러면 하반기는 악재가 없겠죠. 순풍 타겠죠. 올라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긴데 고점 대비 이 하락폭 정도를 좀 따져보면요. 지금 11% 정도 이렇게 밀려왔어요. 고점비. 보시면 이전의 하락세는 최하가 뭐 12% 정도였고 코로나 때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자 보시면 뭐 이때도 이 정도 10% 정도 하락하면 이제 나스닥은 저점이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코로나 때만 30%. 전에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뭐 이런 것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10% 정도 마무리를 했고 진짜 컸던 때가 이제 2018년도 금융위기론이 나올 때였어요. 그때가 20%. 네, 20% 정도 폭락 장세가 연출이 되었는데 그 외에는 그 정도까지 폭락했던 때가 없다. 10%, 11% 정도 안팎. 근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지금 증시가 2018년도나 코로나 포스트처럼 어마어마한 악재를 품고 있는가? 금리 인상 얘기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과연 그 정도가 되는가? 더 추가적으로 좀 더 보시게 되면 2015년도에 한 번 더 대폭락장이 연출된 적이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이게 금융위기 예를 들면은 뭐 유럽발 위기 뭐 이런 게 있을 때죠. 그래서 그렉시트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였기 때문에
감안하면 18%. 네. 그러니까 제가 살펴본 바로는 사실상 18% 정도 폭락하는 장세는 거의 없다. 네, 거의 없고 대부분은 10% 정도 약한 조정 국면일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해서 뭔가 어마어마한 악재급이다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금리 인상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경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15% 이상 폭락하는 장세는 연출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고점비로 따지게 되는 거고요. 한국 증시는 고점비 15% 정도 밀렸어요. 15% 정도 밀렸는데 나스닥이 한 70% 정도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한국 증시는 미국이 회복이 나오면 이거에 한 70% 정도가 반영이 될 거고 대략 한 7% 정도 올라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제가 이제 축약적으로 좀 많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아마 머리에 다 안 들어오실 거고 끝까지 보기도 어려우실 겁니다. 해서 일단 간략히 간단하진 않지만 여기서 마무리 좀 드리도록 하겠고 추천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